한국에서 일단 평양냉면이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빠찡거 하는 재미도 있고요. 북한 사람들도 빠진 거 하게 해요? 빡치게 되게 되면 핸드폰을 다 저는 차단시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 박진희입니다. 비등 가려움으로 두피 고민이 있거나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평양 출신인 정시우님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평양에서 살다가 한국에 종착한 정시우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왔고 시우 씨가 2017년. 그러면 제가 온 다음에 9년 후에 왔어요. 저는 궁금한 게 9년 후에 평양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면은 정말 뭐 못 먹고 못 살고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양은 또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우 씨가 재밌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북한은 조직 생활을 무조건 해야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군수공업 관련된 그 기업소에 적을 걸어놓고 뭐 한 달에 50불씩 상납하면서 집에서 거의 놀면서 자영업 하다가 왔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는 뇌물이 통해요. 이제 무조건 적이 있어야 되니까 돈 내고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저 때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탁구장이라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탁구는 왜 많이 네, 많이 쳤는데 이게 탁구가 한창 흥행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네, 그때부터만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탁구장은 제가 이런 이렇게 회사 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탁구장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탁구장도 하고 약간 카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술도 팔고 맥주도 팔고 뭐 음료수도 팔고 그랬거든요. 운영하는 방식이 검열 성원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회사의 정업원들을 위한 그 휴식 공간으로 바뀌는 거고요. 뭐 또 검열이 안 들어올 때는 내가 뭐 자영업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제가 그때 100% 제가 다 됐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2,500달러로 시작했는데 그때 탁구장 3개 정도밖에 시작을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용요금 같은 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시간에 2,000원. 근데 이게 제가 올 때는 1시간에 5,000원까지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5,000원까지 받았고, 근데 탁구장 이용료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카운터에서 무슨 맥주나 뭐 사이다 이런, 그리고 뭐 빵이나 순대, 담배 이런 걸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그 북한에서는 흔히 그 도매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거의 싼 가격으로 사다가 거의 내가 2배를 붙여서 팔거든요. 그래도 팔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는 돈이 더 많았죠. 그 오락치고 탁구는 굉장히 그 건전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탁구 치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네. 탁구도 건전하긴 한데요. 일단은 북한에 보게 되면 그 좀 나이 좀 두시고 좀 이렇게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오거든요. 탁구 치러. 그러면 이렇게 탁구 잘 치는 좀 이쁜 여자애를 항상 상주를 시켜야 돼요. 탁구장에. 네, 종업원이 그런 고객 들어오게 되면 고객이랑 탁구를 쳐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회원권도 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벌이가 좀 되는 거죠. 거기도 회원권이 있네요. 네. 여기처럼 회원권 끊으면 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가격이 더 낮아진다든가 네. 그렇습니까? 네. 뭐 그리고 전담 케어 같은 거 해주고 주말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청년들이 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약간 북한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연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일단 뭐 길거리 걸어다닐 때 김정은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뭐 연애할 때 뭐 손잡고 다닌다거나 뭐 팔짱 끼고 다닌다거나 뭐 좀 이러면 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구장 와가지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탁구 배워준다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여기 뭐 테니스 배워주는 것 비슷하죠. 이렇게 탁구 잡은 손을 잡고 이렇게 배워주고. 네.
저도 이제 대학 때 연애를 했어요. 예, 이렇게 대학 안에서 손잡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는 너무 이제 창피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고 잡아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터치 정도. 예, 저희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었어요. 올 때 일부러 모란봉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는데 연애할 장소가 없으니까 1시간 반인가를 이제 걸어서 둘이 같이 모란봉 넘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인적이 드무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애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오락 예 그것 중에 또 종류가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또 일단 그때 저희 친구들끼리 탁구 많이 쳤고 그리고 볼링 많이 쳤고 당구 좀 쳤습니다. 그때 벌써 당구가 있었네요. 네. 예. 그 북한도 당구 룰은 똑같나요? 4구, 3구, 포켓볼 이게 다 똑같나요? 근데 저희는 포켓볼 많이 치고요. 일단은 네 여기처럼 뭐 4구, 3구는 잘 안 치죠. 그럼 당구장에 들어서기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전 거의 한 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들어왔을걸요 당구장에. 그리고 볼링장 가서 당구 치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당 5불이에요 이용료가. 그래서 가서 뭐 당구 칠 때도 친구들이랑 뭐 이용료랑 뭐 점심 식사가 뭐 내기. 그래서 내기 당구를 많이 쳤죠.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탁구장처럼 예, 뭐 동네마다 이렇게 좀 나왔나요? 탁구장은 동네마다 있었는데 예, 당구장하고 볼링장은 동네마다 설정은 없죠. 북한에서 자영업이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기선 흔히 자영업 하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자영업이라기보다 그냥 회사에 적을 걸어두고 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열 상원들을 내가 막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내가 투자한 거 돈을 100%못 찾죠. 특히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은 그래도 대중 체육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치는 데가 공간이 한정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뺏어버리고 그죠. 예. 남한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적을 두고 그러니까 북한은 다 국영이잖아요. 민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돈이 도는 거는 다 민영 장사꾼들 속에서 돈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 회사에다 적을 걸고 뭐 한 달에 뭐 자금을 얼마 정도 바치고 이 사람은 이제 조시생활 한 걸로 거기서 다 체크해주고 예, 거기 시간 받아서 뭐 장사를 돌아다니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북한법이 그 일주일만 조직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단련대 6개월짜리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북한에는 이제 백수가 공식적으로는 없네. 없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발령이 나는 네, 그냥 국가에서 발령을 해주는 거죠. 여기 가서 일하세요 하고 되는데 하고 가는 거고. 취업 스트레스는 없겠네요. 취업 스트레스는 없는데 취업해야 무버스라도 가는 거죠. 그러면 군대는 저 군대는 못 갔습니다. 북한은 의무제잖아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좀 오래전에 한국에 먼저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약간 제가 군대 나가게 될 때 그런 게 생겼어요. 한부모 가족 자식들은 잘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군대 가게 되면 뭐 5군단, 6군, 뭐 1군단 뭐 이런데 좀 최전방으로 많이 갈 건데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실탄총 같은 걸 다룰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봐요. 뭐 빡치게 되게 되면 총 들고 와서 막 쏘고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헐부모 가족이라던가 뭐 집안에 문제 있게 되게 되면 군대를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철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안 내버리고 철도를 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못 가고 철도를 들어가게 된 거죠. 철도에서는 이제 총사고가 좀 적으니까 그쪽으로 보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탁구장 운영하면서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면 좀 한 2년 지나서부터 수입이 좀 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1,800불? 뭐 2,000불 벌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탁구장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집도 하나 사놨었고 네. 그래서 동네에서는 중매꾼들이 엄청 많이 왔었죠. 1,800불 정도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아시기 쉽게 그쵸. 이게 북한 돈이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했을 때 100불에 북한 돈 83만 원 했거든요. 80만 원에서 83만 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있을 때는 100불에 20만 원. 북한 돈 83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치를 그러니까 83만 원이라면 가치가 북한에서 노동자 월급이 5천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근데 100불에 83만 원이잖아요. 근데 장마당 가게 되면 쌀 한 킬로에 3,500원 할 때고요. 쉽게 말하게 되면 친구들이랑 식당 가서 술 한잔 먹고 밥 먹는 거 20불이면 됐어요.
거기서도 뭐 제도는 뭐 별로 안 되고요. 일단 상납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떼줘야 되고. 여기저기 줘야 되고. 얼마짜리 집을 샀습니까, 평양에? 그때 제가 4,500달러짜리 재개발 지역 하나 샀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탈북하다 보니까 그 집이 뭐 국가에서 회수해 갔겠죠.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냉면에 엄청 진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이 맞지 않아서 예, 힘들었어요. 왜 한국 음식은 달고 맵고 짜고 저희 신랑도 저 냉면을 좋아해서 둘이서 뭐 좀 이렇게 잘하는 냉면집을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옥류관만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냉면집 제일 잘한다는 순위가 어디입니까? 냉면집은 저는 옥류관은 잘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쵸. 옥류관, 뭐 청류관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안 좋아요. 네. 대신 내가 뭐 달러 좀 쓴다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많이 다니는데 그냥 오대집이 맛있다 하기보다도 그냥 집 가까운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류관, 옥류관 중에 하나 고르라 하기는 전 청류관 고르거든요. 그쵸. 청류관이 더 나아요, 일단은. 옥류관보다는. 이제 한국 분들이 오면은 옥류관은 기아집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60년대에 김일성이 지시를 받고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걸로 보여져서 맛이 어떻든 계속 거기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옥류관은 국가에서 이제 뭐 재료를 다 대주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고 국수도 막 팅팅 불어서 나오고 이래요. 사람들이 그 배구 표처럼 그 표를 받아서 사람들 줄 서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외화를 주고 이제 사 먹는 그런 식당들이 오히려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 호텔, 창강원 이런 국수들 맛있잖아요. 냉면 하나에 2달러 정도 했어요. 시우스 있을 때는 얼마 정도? 18,000원이니까 그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달러로 이거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질이라든가 예, 그 품질 예, 그리고 그 맛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예, 그 옥류관 맛으로 북한 냉면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예. 한국에 와서도 평양냉면을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일단 평양냉면이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육수도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라가는 고명 같은 것도 좀 다르고 여기는 한우를 많이 쓰잖아요. 북한은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맛이 달라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양냉면은 그 심심한 맛에 먹는다, 육수 맛에 먹는다 그러는데 평양냉면 모두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저도 뭐 식초, 교초 다 치고 먹거든요. 다대기 다 치고. 네. 왜 그런 평양냉면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실향민들이 오래전에 와서 그 50년대 뭐 그 옛날부터 하던 그 맛을 예, 계속 이제 여기서 전통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북한의 냉면은 70년대부터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바뀌면서 예, 지금 어느 정도 탈북자분들이 기억하는 평양냉면의 맛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맛은 사실 실향민들이 기억하는 옛날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음식인 거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 와서 하면은 평양냉면보다는 서울냉면이라든가 뭐 안동냉면이라든가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그 북한에는 새가 없냐고 하더라고요. 새요? 새. 그래서 새 있어요. 참새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새라도 잡아서 먹었으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북한 거기서 특정하게 이제 평양이랑 시우 씨가 오던 평양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 이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고 평양 생활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많이. 일단은 김정일 시대 때는 종이도 잘 안 들어왔었는데 김정은으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뭐 평양시 거의 24시간, 23시간 전기 보장했거든요. 23시간.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 전기가 기껏들어 30~30볼트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김정은 시대 때는 전기가 170, 180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평양시도 이제 수도인 평양도 깜깜하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전기도 일단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23시간이라는 게 쭉 23시간 오는 게 아니고 정전됐다 또 왔다 들어왔다 왔다 정전됐다 하는데 이게 정전되는 시간이 한 5분 뭐 7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바로 전기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전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어떤 겁니까? 놀이동산이라든가
문수물놀이장. 예. 네,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젊은 층들한테 호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단 놀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쵸. 예,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다 보니까 뭐 놀이동산이라든가 뭐 이제 좀 문수물놀이장 그리고 메아리 사격관 뭐 숙마구락부 이런 데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숙마구락부 같은 경우에는 30분 타는 거 5불이고요. 1시간 타는 게 10불이에요. 말 타는 게. 그러면 5불짜리 30분짜리 타게 되면 장비를 안 줘요. 예, 근데 10불 이상부터 타야지 장비를 주거든요. 예, 그리고 메아리 사격관 같은 거는 총을 쏘는 게 평균 한 130불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꽁이나 그 뭐 토끼 이런 걸 실제 살아있는 걸 놔줘요. 그리고 내가 그 명중에서 명중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주거든요. 그럼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걸 내가 들고 가가지고 요리해달라면 요리를 해줘요. 아, 저 때나 똑같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놀이 영상 같은 것도 약간 그 현대적인 뭐 이처럼 기구들이 좀 많이 들어다 보니까 재밌긴 했죠. 그리고 물론 스물놀이장 같은 것도 티켓을 끊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2시간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탈의실이 안에서 담배 피고 그것도 북한 사람들이 여기처럼 뭐 매일 씻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좀 키키한 애나 좀 탈의실 좀 더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문수물놀이장 놀러 갈 때는 그 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수물놀이장 안에 이렇게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물놀이 하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식당들이.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식당 종업원들 쓴 탈의실을 내가 이용하고 거기다 제 짐을 다 풀어놓거든요. 근데 놀다가 배고프면 꼭 그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 라카 빌려주고. 네, 그 대신 시간은 무제한이거든요. 후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티켓이 없이 저는 그렇게 많이 놀았고, 근데 일단은 뭐 평양에서 그래도 그 정도로 놀겠다 하게 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400불? 400불 써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작게 잡아도. 일단 저 친구들이랑 명절날에 이렇게 놀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균 4명, 5명 이렇게 놀러 나가는데 놀러 나가지고 그냥 점심 식사 식당 가서 한번 먹잖아요. 그럼 많이 나올 때는 한 130불, 150불까지고요. 네, 적게 나올 때는 한 70불 정도 깨져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그 졸업반 때 생일 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에 그때 29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외고는 학생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 놀고 싶다. 그래서 볼링관에 갔어요. 그때도 시간당 뭐 2불에서 5불 사이였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볼링 치고 거기서 식당, 볼링관 안에 또 외화식당이 있어요. 외화식당에서 29명이 다 먹고 했는데 그때 하루 비용이 한 500달러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볼링관 안에 있는 식당이 또 유독 비싸요. 그리고 그게 빠진거도 있어가지고 빠진거 하는 재미도 있고요. 북한 사람들도 빠진 거 하게 해요? 네, 해요. 그래서 거기 3불 내게 되게 되면 동전 같은 거 150개 주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선 뚜루룩 돌리게 되면 막 잘하게 되면 막 이만큼 막 쌓여요. 그럼 막 그거 하다가 실증나게 되면 그걸 확 실어 담아가지고 옆에 상점이 있는데 뭐 벨트나 뭐 이런 거 좀 서서한 거 팔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걸로 교환할 수 있거든요. 막교환. 돈은 못 쳤는데 상품으로 막교환은 돼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해 보니까 일본에는 전문 빠진 거가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서 뭐 2만 엔을 내고 뭐 하루에 뭐 한 3만 엔, 4만 엔 해서 이제 만 엔이나 2만 엔 정도 벌어가지고 오는 그런 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기도 있었습니까? 일단 가게 되면 전부 저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선 북한은 이게 돈으로 환산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상품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재미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 파친코 문화도 돈으로 바꾸는 건 저 황금성이라서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코인이나 이런 구슬 같은 거를 상품으로 바꾸고 그 상품을 돈으로 바꿔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고 한국도 이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제 술로 교환해주고 이 술을 돈으로 교환하는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딱히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없죠 그런 거는. 그냥 상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이걸 그냥 필요한 친구들한테 주던가 그냥 집에 내쳐 박아 놓던가 그냥 끝이죠. 진짜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명절날 같은 날에는 볼링장이 평양에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줄이 엄청 길거든요. 거기 아는 사람 없을 때는 빠친거나 먼저 하겠다 해서 먼저 들여보내거든요. 뭐 당구 치겠다 해서 먼저 들여보내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그 볼링장 자리 날 때까지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주 다니기 시작해서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자주 먹고 하게 되면 그 식당 종업원이랑 좀 친해지는데 그러면 명절 한 3, 4일 전에 그 종업원한테 전화해놔요. 그 볼링장 예약 먼저 해놓죠.
그러면 걔가 뭐 2개 라인 먼저 딱 예약해놓거든요. 그럼 명절날에 차 타고 쫙 볼륨장 아파트 가게 되면 그 줄이 그 엄청나게 막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린 딱 먼저 내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좀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너네 줄에 서 있을 때 힘 들어간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잘했던 모범생 스타일로 노신 것 같은데 이제 시윤님 같은 경우는 좀 놀 줄 아는 그런 느낌으로 노신 것 같아요. 저 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쌤이 남자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다. 남자들은 일을 잘해야 되고 책을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매일 축구시키고 배구시키고 그냥 작업시키고 저희 다니던 학교 교장이 우리 학급 보고 자기네 학교 어중업 7년대라고 했어요. 우리 학급 보고.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할 때 김일성이 한때 충성을 다하고 항상 앞장에서 전투를 뭐 막 했던 부대 보고 어중업 7년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중읍이라는 사람이 이끈 부대예요. 저희 학급에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뭐 북한 솔직히 19세 뭐 금지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때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다 해요. 뭐 술 먹고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여자들 뭐 꼬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여자 선복 한번 못 잡아봤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워터파크, 뭐 볼링장, 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은 들었는데 사실 대표님께도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북한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 술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청년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음주 가무가 빠질 수 없는 게 없죠. 저는 약간 한국이랑 북한이랑 노는 데서 젊은 층들이 노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클럽 없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놀 때 친구들이랑 낮에는 중앙청년회관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거기에 가서 놀게 되게 되면 거기 뭐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뭐 총도 쏠 수 있고 거기 뭐 대중무용도 칠 수 있거든요. 거기 그리고 뭐 돈 내고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많이 놀고요. 일단 옆에 볼링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이 놀고 저녁에는 노래방 가서 놀거든요. 근데 북한 노래방은 여기 한국의 중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에서 뭐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그 북한 노래방이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방 일단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음식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안으로 문을 잠가요. 그러기 허출벨이 있는데 내가 허출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 방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친구들끼리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엄청.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리고 여자들도 막 들다 같이 놀고 어떤 때는 막 그 좀 잘 노는 애들은 그 기타로 한국 노래 같은 거 치면서 아니면 스피커라든가 그 노래방이 그 방음이 잘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불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MP3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중폭 스피커로 켜가지고 막 한국처럼 똑같이 춤추면서 놀고 그때는 그 핸드폰을 다 전원 차단시켜요. 혹시 이렇게 술 먹다가 모르고 전화 받았는데 이게 한국 노래 들어가게 되게 되면 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도 못 받게 하거든요, 100%. 핸드폰 다 전원 꺼놓고 놀아요. 뭐 그렇게 잘 놀죠, 일단은. 술은 어떤 걸 좀 많이 드세요? 술은 그 평양 소주라고, 그러니까 평양 소주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군빛 소주라고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소주가 종류가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군빛 소주 많이 마셨고, 근데 그 와인 같은 건 잘 안 마셨거든요. 와인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근데 또 그때 기분 내느라고 이렇게 소주를 와인잔에 마시거든요. 친구들끼리 가게 되게 되면. 화이트 와인처럼. 네, 딱 흔들다가 이렇게 딱 마시고 그러는데, 근데 와인잔 깨먹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북한이 와인잔이 비싸요. 와인잔 하나 깨먹으면 어부를 변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잠깐 놀게 되게 되면 와인잔 깨먹은 거 변상가만 30불 이상 나왔어요. 북한도 폭탄주가 있어요. 네, 있어요. 가가지고 막 맥주 타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마 용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도 폭탄주가 있군요.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막 이제 하신다는데 네. 북한의 노래는 전부 다 이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다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에서 나오는 노래는 100%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들. 네. 그래서 뭐, 따로 놀려면 기타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방기 꺼버리고 기타 치면 노는 거죠. 북한에서 한국 노래가 인기 많은 것도 뭐 걸그룹, 뭐 보이그룹 이런 노래보다도 트로트 노래, 약간 발라드 노래 이런 게 인기 많죠. 제가 있을 때 많이 듣던 가수 이름이 장윤정이라든가 뭐 이종현, 예, 그리고 김건모, 약간 이런 분들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들도 들어오는 거네요. 네, 좀 많이 들어죠, 노래는. 그 외에 남한 드라마, 남한 이제 녹화물 어디까지 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18부작짜리 종영이 되잖아요. 한 달 뒤면 평양 들어와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거의 업데이트 빨리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뭐 친구들이 거의 뭐 다 그 간부들 자식들이었다 보니까 그런 소스가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 와서 뭐 흔히 뭐 저희 같은 북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보게 되면 뭐 장마당에서 새서봤다 뭐 그러거든요. 근데 항록함으로 장마당에서 고려를 못해요. 중국어 같은 거는 CDR로 고려가 가능한데 항록함으로 고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친구들끼리 막 돌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화 와요. 야, 이번에 무슨 영화 생겼는데 볼래? 하게 되면 제목 뭐야? 물어보고 뭐 내용이 뭐 어때? 물어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제일 뭐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던 게 코미디나 아니면 액션 막 그리고 옛날 그 역사 영화 이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어릴 때 봤던 게 태양의 후예 보다가 왔어요. 저 아직 태양의 후예 못 봤어요. 그러면 태양의 후예까지 보셨으면 진짜 되게 많이 보신 건데 네. 북에서 보셨던 남한 영상 중에 네. 제일 재밌게 본 거 한 3가지만. 아이리시 원. 네. 김태희 나오는 거요? 네. 그거 재밌게 봤고 이병헌이랑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맞다. 그 천국의 계단. 막 눈물 흘리면 봤거든요. 저도 그 영화를. 그리고 하나는 별의 서운 그대. 한국에서도 엄청 흥행한 드라마. 네.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파리의 연인도 재미나게 봤고요. 일단은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감스러운 도시도 기억에 남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 쪽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신의주에서 이렇게 남한 드라마인데 이렇게 CDR을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게 다 불법이고 딱 아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요. 그래서 뭐 하루 빌리는데 얼마, 몇 달러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 CDR로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남한 드라마를. 무조건 USB 갔다가 컴퓨터로만 봤지 저는 CDR 접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신의주는 국경지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긴 해요. 예.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물물 교환해요. 한 1테라짜리 외장 하나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드라마, 영화, 예능, 뭐 음악, 뭐 책, 뭐 게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하나 생겼다고 전화 와요. 그럼 물물 교환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얘가 보다가 걸리게 되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물 교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많은 게 나왔잖아요. 게임! 네. 게임은 어떻게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뭐 여기서 다 깬 그 버전이 들어거든요. 싱글 게임이 많이 들어오는. 그쵸, 그쵸. 저 때는 그 테란이랑 나오는 거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예, 저 때 스타크래프트 놀았어요. 저는 삼국지 많이 했고요. 네, 삼국지 같은 거는 또 컴퓨터 2대 있으면 망 연결해가지고 그쵸, 케이블로 맞아, 연결해가지고 둘이 망 게임 하거든요. 북한 게임 중에서 뭐 윷놀이, 테트리스 예, 요런 것들은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뭐 휴대폰에도 깔려 있고, 예,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예,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임들은 다 불법으로 들여오는 거고, 예, 싱글 컴퓨터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도 많이 했고 뭐 제가 있을 때도 스타크래프트 놀았으니까. 많은 남한 드라마를 봤잖아요. 예, 그리고 시우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이렇게 남한에 계셨고 어땠습니까? 탈북하고 싶어 동기가 있었나요? 군대도 못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엄청 방황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군대 못 가게 되면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술 먹고 뭐 지나가는 사람 그냥 걸쳐가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생활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거예요. 저 새끼 군대도 못 갔으니까 앞으로 사람고시 못 한다. 장가도 못 간다.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눈에 더 누르락도 내가 노래 누르겠다. 권력으로만 누르면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막 2년 동안 알바하고 차 세차하고 집 날라주고 이런 알바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침 막 새벽에 5시 집 나갔다가 지금 뭐 새벽 1시 들어오고. 이제 북한에 이제 알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 때는 이제 없던 단어였고 이게 언제부터 나왔고 어떤 식의 알바가 있는지 사람들은 알바라고 부르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알바라고 그러고요. 그 핸드폰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냐면 그 알바라는 게 갑자기 생겨요. 그쵸. 근데 북한은. 여기처럼 이렇게 공고 오면 내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창고를 총괄한 놈이 갑자기 물자가 많아졌어. 하게 되면 이거 옮겨야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알바들을 허출하거든요. 북한은 시간당 돈 받는 게 아니고 거리당 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 운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에서 움직이게 되게 되면 북한은 5,000원.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 넘어가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10,000원 주거든요. 뭐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막 겨울철 내게 되면 석탄 구멍탄 빚어주는 거. 그리고 뭐 석탄 상하차 해주는 거. 좀
부잣집 아가씨들 네, 오대 갈 때 캐리어 같은 거 들고 가는데 캐리어 들기 시켜야 되게 되면 그렇게 알바 주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주시고 그렇게 옆에 두고 따라다녀요. 근데 그런 건 좀 알바를 많이 받는데요. 그 자동차 세차 같은 거는 거기서 제가 한 거의 1년 일했거든요. 예. 네, 거긴 적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긴 매일 돈을 주거든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막 달러로 한 20불 받을 때도 있고 평균 하루에 한 북한 돈 5만 원, 6만 원을 벌었어요. 거기서.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새벽 5시 출발하거든요. 거의 2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그럼 가가지고 7시부터 일 시작을 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앉지를 못해요. 그렇게 차가 많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평양시 들어오려면 무조건 차를 세차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남포항이랑 이런 거 수출길 석탄차 이런 트럭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네가 막 줄 서서 들어요 차가. 그래서 그 차 한 대당 세차가고 25,000원이거든요 북한 돈. 그래서 거기서도 알바들 많이 해봤고 그때 알바인들로 자영업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부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알바는 외래어잖아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알바라고 얘기하죠. 그 창고라면 창고, 동네라면 동네. 쟤는 항상 저런 거 일자리 있으면 하는 애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럼 동네에서는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알바를 이렇게 모집해서 쓰는 그런 사람의 전문 주더라고 있거든요. 그 창고장이라고 연계가 되는 사람. 그 창고장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이제 몇 명 필요한지 그걸 데리고 오는 거네요. 네. 저 때는 휴대폰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유선 전화기 있잖아요. 예, 그건 거의 다 있었고, 근데 시우씨 올 때는 휴대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분포가 됐었나요? 네, 휴대폰은 거의 뭐 다 있었는데 굽수가 있죠. 휴대폰이 다 있는데 굽이 나눠져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 전화만 하시는 폰 있잖아요. 여기서 투지폰. 네. 투지폰 같은 거 보고 그냥 막대기 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막대기 폰 있고 폴더식 있고 밀개식 있고 뭐 슬라이드식 있고 스마트폰이 제일 굽이 높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신형이나 구형이나 따라 또 굽이 나눠요. 무조건 휴대폰이 필수가 된 시대예요. 이제는 남자나 여자들도 집에 재산을 팔아서라도 휴대폰 싼 거 하나는 무조건 장만을 해요. 그럼 여기처럼 그 휴대폰 그 대리점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소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서는 신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장사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네한테도 신품이나 중고를 살 수가 있어요. 일단 핸드폰 기기값이 50불부터 비싼 게 한 470불까지 있거든요. 네, 뭐 스마트폰이 그래도 많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뭐 여자친구 사겠다 하게 되면 얘는 좀 이뻐서 사겠는데 얘가 핸드폰이 뭐 투지폰 쓰고 있다 하게 되면 뭐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고 그럼 엄청 좋아하고. 그 월 이용료는? 네? 월 이용료는 본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월 이용료는 북한이 비싸진 않아요. 한 분기에 북한 돈으로 2,950원인가 내거든요. 엄청 저렴하네. 분기별로네. 네, 분기별로 내요. 그러니까 2,950원을 내게 되면 매달 무료 통화 200분에 무료 메시지 20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화돈 450원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200분을 다 쓰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전화돈이 차감되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는 분당 4원 20점 빠지고 핸드폰에서 유선으로 전화할 때는 분당 3원 50점 빠지거든요. 오신 지 이제 8년 됐는데도 정말 이제 생생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기기별 금액대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은 이게 구식이냐 신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르는데 북한은 제일 비싼 게 알리랑 전화기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비싼 게 뭐 숫자로 일단 나가요. 뭐 2360, 뭐 2370 이렇게 숫자로 하는데 그 숫자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마트폰이 따라서 좀 이거 내가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가격이 감가가 많이 안 되고요. 근데 좀 기종이 스마트폰이라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렇게 유성이라고 후기가 한 요만한 거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초창기에 나온 거. 근데 그거는 한 50불? 50불은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기 한 석대인가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또 프리만한테 폰이에요. 북한도 대포폰이 있어요? 있죠. 다른 사람 명의로 쓰죠 다. 내 이름으로 전화기 한 대밖에 못 뽑아요. 1919 해가지고 북한의 핸드폰 번호가 숫자리 앞자리 다른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191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195로 시작해요. 191은 고려망이고 195는 강성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195를 많이 쓰고 평양은 191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191 하나, 195 하나 해서 1인당 2대까지만 허용하고 본인 이름으로. 나머지는
그 허용을 안 해줘요. 북한 자체에서. 그러니까 저는 191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91 하나만 내 이름으로 뽑고 나머지는 다 그 다른 명의를 돈 주고 사요. 30불인가 주고. 그래서 핸드폰을 뽑는데 내 그 북한이 스마트폰을 100% 도청하거든요. 국제통신센터에서. 그쵸.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핸드폰은 친구들이랑 그냥 야 오늘 술 먹자 뭐하니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 얘기만 하고 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좀 법에 걸린다 이런 거 같은 거는 다른 사람 명의되는 폰으로 전화를 하죠. 녹화물 생겼다고 하는 것도 전화할 때 친구들이 야 집에 전 비누한 밑장 생겼는데 갖다 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암호가 있어요. 통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쪽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셨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텐데 어느 정도의 좀 느낌 차이가 있나요? 카메라 성능 많이 떨어지고 일단은 기기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이제 탈북하게 된 동기?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19살 때인가 사람을 보낸 적도 있거든요.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 나라가 내 땅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래서 야, 엄청 빨갱이네. 막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겠다 했는데 지금 뭐 학록을 많이 보고 뭐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뭐 깜방에도 갔다 왔고 그랬거든요. 구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얻어맞고 뭐 살아난 적도 있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어떤 일테라에도 다 안 남기니까 노트북에 좀 잡아놓고 있어요. 노트북도 이렇게 암호 화로 만들어 놓거든요. 함부로 못 열게.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다 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새벽 1시에. 그래서 뚱뚱 뚫어 누구야 했더니 형 나야 해가지고 문 딱 열었는데 뒤에 정보기본 애들 2명 딱 서 있는 거예요. 난 동생이니까 마음 넣고 이거 하나도 아무 안 쳐놓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현행 걸렸죠 완전히. 노트북 채로 딱 그 다음에 걔네가 노트북 들고 가더니 봤는데 걔네가 혀를 차더라고요. 3년 만에 저 같은 거 처음 잡았대요. 이렇게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네. 그래서 넌 무조건 사용감이네 녹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714 그룹바가 테러 생겼거든요. 백금 그룹바에서 714로 넘어갔는데 평양은 그리고 714 그룹바에 얘네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다행히도 새벽 시간 때까지 얘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침 7시에 넘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나를 단속했는데 한 명은 또 순찰들로 나가고 한 명은 앉아 있는 거예요. 걔 건데건데 두벅 보면서. 네. 그래서 내가 걔를 2시간 동안 설복을 했죠. 뭐라고 설보겠습니까? 일단 여기 이 방에서 벗어나야지만 내가 사는 길이다. 그쵸. 일단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사용 아니면 교화 10년인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양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고 이런 거 단속당하잖아요. 그럼 돈 주는 거 다 받아 먹으라고 해요. 경찰들 보고. 맞아. 그리고 그래도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해. 그래서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통사정했죠. 그래서 내가 걔네 보고 담배 좀 피우니까 담배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다 내려놓은 상태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진짜 그때 별의별 생각 정말 무서웠겠어요. 한 명은 좀 나이 먹은 놈이다 보니까 좀 돈 받고 나를 좀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나 있을 때. 근데 그 젊은 놈이 신찰들로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늙은 놈을 설복을 했죠. 살려달라.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가자 얼마 줄 거야. 제가 5,000불 주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걔가 내 거 신분증이랑 집 열쇠를 해실됐어요. 그래서 열쇠 찾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새벽 4시에 같이 우리 집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5,000달러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 있는 거 차고 나오다가 그거 치웠거든요. 집에 이렇게 나오다 보게 되게 되면 경찰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직접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약간. 네. 그 새벽 4시 이렇게 따라가면 다 튀었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면서 들리더라고요. 정신을 그때면 날 살려야죠. 잡히면 죽는데. 그때 제가 자영업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콜택시 같은 거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 콜택시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어디인데 오라고. 그러니까 걔가 새벽 시간인데 그럼 할증되는데 괜찮냐고. 괜찮다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평양시 그때 2시간 만에 벗어났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벗어나서. 그때 그 택시 타고 평성으로 바로 평양시에도 보리버스가 있는데 이게 평양시에도 타게 되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먼저 여기 한국 오시다 보니까 제 사진이랑 제 그게 100% 버입에 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컴퓨터를 따락 치게 되면 북한도 버입을 발전했거든요. 감시 대상이라서 못 나가게. 사진이 쫙 뜨기 때문에 초소마다 저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택시 타고 빨리 평성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보리버스 타고 함원 걸치고 총지 걸치고 해상까지 겨우 나와가지고 그때 아무 선도 없이 그냥 막 나간 거예요. 돈만 차고 그냥. 그래서 해상까지 나와서 거기서 막 탈북 루트를 찾았죠.
어떻게 누굴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뭐 자영하면서 뭐 시주, 해산, 함흥, 뭐 총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또 장사꾼들. 네, 장사꾼들하고 통해가지고 어떻게 그 탈북들을 찾았는데 국경경비대 하다가 제대된 애인 거예요. 걔한테 좀 사기를 쳤죠. 아, 나 원래 엄마는 한국 계시고 아빠는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 믿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나 엄마한테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면 돼? 했는데 걔가 그때 15,000달러 부르더라고요. 15,000달러면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15,000달러 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5일 날 압록강을 넘었거든요. 강이 얼어붙지 않았어요? 네, 얼었을 때 넘는데 오후 4시에 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국경경비대 처서 앞으로. 그래서 그 처서에 가가지고 경비서는 그 국경경비대가 중국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그 앞에 그 중국 대방에 차 끌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국경경비대가 철조망 다 들어주고 길 안내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넘다가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압록강 중간에 딱 들어갔는데 도망가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북한 땅을 쳐다보면서 이게 내가 다시 살아서 여기 북한 고향을 다시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약간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거기서 가지고 못 넘었어요, 제가. 내신내도 나신나요. 일단 국경비대 카바를 서고 넘다 보니까 그렇게 넘었죠, 저는. 다가 아, 일단 그래도 또난 길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넘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 중국 쪽에 친척 있어요. 조선족. 네, 그래서 저는 친척들이 저 데려나와가지고 친척 집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 친척들하고 같이 북경 통해서 뭐 북경에서 좀 관광도 좀 하고 라오스 와가지고 한국 대사관 찾아가서 그 신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관광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납치 당해가지고 예, 중국에 계속 머물게 됐고, 예. 어쨌든 집을 떠나서 3개월 만에 한국까지 들어왔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계속 숨어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때가 2008년 6월 달이고 중국에서 8월 달에 올림픽을 해서 굉장히 심할 때네요. 검문이 심할 때예요. 그리고 뭐 옆에 이제 가이드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예, 순전히 혼자 있었어요. 관광길은 어땠습니까? 아, 너무 좋았죠. 저는 왜냐면 일단 압록강 넘은 다음부터 장벽에 딱 발을 들여놓으니까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북한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보이베선 나 당장 잡아야 할까봐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쵸. 근데 장벽에 발을 딱 들어놓는 순간에 마음이 싹 녹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삼겹살에다 소주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중국 사람들이랑 막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에 원래 탈북할 때 탈북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에만 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받아준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것도 너 부모 만나려면 한 빠르면 9개월 늦으면 1년 걸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그 한원이랑 국정원 걸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친척네 집에서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한국에 있는 조카가 지금 놀러 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어머님이 이거 한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다 택배에서 보내주고 때깔부터 틀리니까 이걸 먼저 바꿔야 돼. 딱 바꾸고 이미지 변신 딱 하고 그 중국에 또 사촌 형이 있으니까 그 형이랑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것도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그래서 그때 사촌 형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형 클럽 놀러 가 했더니 야 거기 가는 북한 보부 애들 그러니까 간첩들이 엄청 많대요 클럽에. 그래요? 보이부가 스트레스 풀 때였으니까 거기 가나? 왜 가는 거지? 그러면서 한국 가게는 클럽만 오니까 한국 가서 놀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월 달에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2월 초에 음력설이 끼었어요. 네. 중국이 그 음력설을 엄청 길게 넣잖아요. 그때 예. 고속도로 다 개방한대요. 검열도 없고. 그래서 음력설 맞춰서 움직이자 해가지고 북경까지 그 형 차 타고 나왔죠. 저는. 친척도 차 타고. 그래서 북경 도착해가지고 호텔 숙박하면서 약간 만리장성 가고 천안문 가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천안문 갔을 때 보니까 들어가는 건 무조건 검열하더라고요. 보면은 또. 근데 전 진짜 여권이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쉽게 그냥 라오스 중국 국경까지 도착했고 막 온몸에 물씬 막 있는 조폭애들이 막 SUV 타고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 구차 타고 라오스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대사관 찾아갔죠. 루트가 이제 어떤가에 따라서 탈북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시우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먼저 탈북을 해서 또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는 과정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너무 잘 된 케이스고. 러프하게 말하면은 좀 그냥
관광하면서 그러니까 전 마음을 졸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냥 저 중국에 유행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 없이 안 했거든요. 저 용기에서 형차 막 끌고 다니고, 근데 우리 엄마는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엄청 불안했대요. 거기서 엄청 많이 잡혀나가는데, 근데 난 거기서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막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때, 네, 저도 교회선으로 오긴 했는데, 그때 교회선 담당했던 탈북 브로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게 더 잘 된 거라고. 왜냐면 내가 막 어디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막 그 곡종 있게 되면 얼굴에 막 티난대요. 근데 난 티가 없이 항상 해맑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쉽든 어렵든 그 고난을 쫙 해가지고 이제 남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남한에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예, 그 여기 와서 딱 보면서 처음에 느낀 게 뭐예요? 뭐 비슷하네. 집이랑.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거는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지나오는데 다리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 다리가 이렇게 길 수는 있네? 약간 그거 정도? 평양이라는 또 약간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선을 좀 오래 받았거든요. 그 하나원에 교육받을 때 그 체험 기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막 1박 2일, 1박이던가 이렇게 자면서 체험하는 기간이 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약간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좀 북한도 카드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카드로 이렇게 많이는 안 써요. 일단은 뭐 왜냐면 카드로 쓰게 되게 되면 현금으로 내는 거 돈을 더 많이 뜯어가거든요. 애들이 카드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뽀수 많은 것도. 그 제가 한국 사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놀랐던 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하철은 헷갈리지 않는데 버스는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한 번은 서울에서 탔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경기도 간 적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은 언제 만났습니까? 그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만났죠. 일단은 부모다 보니까 면회를 시켜주더라고요. 일단 어머니는 탈북할 때 같이 그 북경에서부터 같이 나우루스까지 엄마가 같이 동행했거든요. 탈북 루트 자체를 가족 여행으로 꾸리다 보니까 네 한국 가족이 중국에 놀러 온 것처럼 꾸리다 보니까 네. 어머님이 또 속상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한국에서 북경 오셨는데 공항에 제가 마중 나갔댔거든요. 그 중국 공항에. 저희 어머니가 그 공항에서 나를 딱 처음 보고 느낀 점이 무슨 초등학생 애가 하나 서 있는 거 했대요. 해상까지 나는 2달 걸렸거든요. 평양에서부터. 아, 평양에서부터 해상까지 나오는. 2달 걸렸어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안전에 가자니까. 그리고 뭐 차도 이상한 차 타다 보니까 그 한겨울에 막 100m 가고 고장나고 100m 가고 고장나고 막 이런 차도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힘들게 갔거든요. 그때 막 식용도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막 새까매까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 애들은 초등학생이도 키가 다 크잖아요. 살도 있고 그래서 중국 공항에서 내가 엄마 그러는데 나보고 초등학생 애가 하나 서 있는 줄 알았대요. 그게 너무 고생했으니까. 어머님을 딱 어쨌든 탈북하시고 처음 본 거죠? 네, 10년 만에 본 거죠.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지셨던가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10년 전에 엄마가 아니었어요. 너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패션도 그렇고 네,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 많은 부분을 달라지셨더라고요. 일단 더 이뻐지신 탈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을 해봐요.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야. 그죠? 사용 아니면 감옥에서 쏟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8개월 동안 그래도 제가 뭐 김부자들 욕하게 되면 솔직히 싸웠어요. 욕하는 사람들이랑. 그쵸. 근데 8개월 지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수능반을 다녔어요. 대학을 가려고. 그래서 수능반 가면서 욕설을 배웠는데 욕설을 배우면서 보다 보니까 북한이 전환이 된 거예요. 완전히 계급사회고. 그때부터 뭐 이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 이게 북한이 잘못된 사회라구나. 뭐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변했고요. 그때부터. 몇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예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 와서 그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북한은 모든 게 감시. 자유가 없고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 위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말이 보안원이지 그냥 지나가는데 단속을 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속을 해요. 근데 단속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속을 당하게 되게 되면 무조건 뭐 하나 걸리는 건 있었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담배 하나 사주고 가거든요. 아 진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그 보위원 보안원들은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을 뜯는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는 왜 녹화기자 같이 한국 녹화물 검열하잖아요. 한 명씩 다녔는데 한 명이 다니면 이제 실적도 떨어지고 계속 뇌물 먹고 놔주고 이러니까 이것도 딱 이제 2명 3명 조를 짜가지고 다녔어요. 맞죠? 그렇죠. 아는 보위원이 하나 있었는데 솔직히 한국 녹화물은 그 사람한테도 많이 떠왔어요. 그 사람이 그 단속반이었는데 그 사람 사무실 가게 되면
컴퓨터 이렇게 압축 파일로 그 자기네가 이때 동안 단속인 파일이 쭉 있거든요. 단속하시는 분이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괜찮아요? 이렇게 농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야 우리가 보고 알아야지 어떤 알아야 단속할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뭘 볼래 골라봐 하게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골라가지고 카페하고 가져오고 뭐 밥 한 끼 식사 대접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여기서 잡아가지고 카페 했던 날에 하지마 뭐 그럼 끝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엄마하고 1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뭐 지금 7년째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나요? 좋죠. 일단은 뭐 아직도 아들 하면서 많이 친구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활 좀 편하게 했어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뭐 용돈을 받다 보니까 알바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봤고요. 네. 10년간 헤어졌는데 얼마나 애틋할까. 근데 아직도 저 한 10대로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그 헤어질 때 제 16살에 헤어졌는데 저희 어머니랑 27살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헤어질 때 나이를 아직도 계속 생각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은 나 여기 한국에 오게끔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언제 이런 사회를 경험해 봤겠냐.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굿돈할 수 있는 자유. 그쵸. 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으로 아무 제약 없이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감지하는 사람도 없고. 네, 뭐 진짜 살기 좋았고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근데 딱 한 가지 힘든 건 제가 수능반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그 외래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은 한국말인데. 네, 이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대학 생활할 때 힘들었던 거는 제 동기들이랑 9년 차이 나거든요. 제가 29살에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저랑 많이 어려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솔직히 한 살, 2살만 많아도 뭐 이제처럼 뭐 하석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힘든 거? 대학생을 하기에는 좀 너무 있었거든요. 약간 뭐 CC도 한번 해보고, 약간 미팅 같은 것도 해보고, 약간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대학생을 좀 그렇게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들이 끼워앉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은 무슨 대학을 다녔습니까? 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학과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살려면 돈 버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벌려면 일단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 생활도 하셨고 네. 한국 생활도 많이 맡기를 하셨고 더 해보고 싶거나 아직까지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일단 저는 사람들을 한번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사람들 같은 뭐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여기 한국에서 뭐 계속 나고 잘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뭐 북한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도 많이 좀 해보고 싶고 뭐 요즘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뭐 통일도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겠죠. 통일이 됐을 때 여기서 뭐가 준비해야 될지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건 자기 개발. 저는 통일되면 북한에다 화장품 공장 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했습니까? 네, 작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다 왔고, 네, 하와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하와이 못 가봤어요. 가볼 거야. 와이프 분은 이제 저희 북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 고향분이시고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제가 약간 통일 관련 탈북생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뭐 탈북 대학생들 힘든 거 좀 도와주고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술 먹고 놀다 보는데 그 동아리 모임 회원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딱 내 스타일인 거예요. 이뻐요? 그래서 제가 엄청 들이댔죠. 연애 기간이 저희 한 5년인 거예요. 그럼 알대로 다 알고 결혼했으니까 후회 안 하겠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 이번 2월 말에 졸업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영업 쪽에서 조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이에요? 지금 삼성생명이라고 약간 보험회사 큰 회사네요. 예. 일한 지는 뭐 한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시우 씨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제 뭐 삶의 방향이라든가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조언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생명 다니면 그런 게 좀 많이 주어지지 않나요? 그런 영업직을 들어간 게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인맥도 만들고 싶고 해가지고 원래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고객을 만나려면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쵸. 근데 요즘에 약속 잡기가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한 보험회사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싫어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약간 이게 그 보험회사라서 보험회사라고 말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앞으로의 이제 방향은 여기저기 일단 알아보고 있는데 사무 쪽으로 직업을 그리고 뭐 정 안 되게 되면 자영업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영업 만만치 않아요. 이 한국에서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창업 관련해서 하나원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북하나재단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탈북자들이 자영업을 해서 살아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하게 되면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가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거든요. 근데 탈북자들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좀 멘탈이 강해요. 사업은 계속 이제 깔딱고개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잘 멘탈 강하고 이러니까 이 성공률이 좀 높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이라든가 뭐 희망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앞으로 탈북민들 만나게 되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보험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신 정시우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 보험 영업사원이니까 이제 색안경 끼지 마시고 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영상을 더 잘 만드는데 힘이 되니까 응원의 메시지 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